안녕하세요. 저는 카카오에서 오픈소스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로빈이라고 합니다. 카카오에서 오픈소스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또한 오픈소스 사용 관리 서비스인 올리브 플랫폼의 개발 사례를 공개하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신 카카오톡. 짐작하시겠지만 카카오톡은 수많은 오픈소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8월 기준으로 카카오톡은 182개의 오픈소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중 오픈소스 라이선스는 아파치 2.0이 6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MIT와 BSD가 각각 15%, 11%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카카오에서 출시된 앱에서 사용 중인 오픈소스 사용 추이를 살펴보면 2017년 1043개에서 2021년 2888개로 무려 277%나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카카오톡뿐만 아니라 카카오의 모든 앱들은 많은 오픈소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카카오의 앱에서 사용 중인 오픈소스 비중은 상용 대비 90%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앞서 살펴본 오픈소스 사용 현황은 앱을 기준으로 말씀드렸는데요. 그 외에도 카카오에서는 서버 인프라, 웹 서비스, 데이터베이스, 모니터링 등 많은 곳에서 오픈소스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오픈소스를 사용함에 따라 그에 따른 리스크도 있습니다. 오픈소스 라이선스 의무사항 준수와 보안 취약성 관리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카카오는 오픈소스 관리 플랫폼인 올리브 사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담당자는 이 사내 서비스를 통해 주기적으로 오픈소스 검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담당자 검증이 끝나면 오픈소스 관리자 리뷰를 거쳐 고지문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오픈소스 관리자는 사내에서 사용하는 오픈소스 라이선스 및 저작권 정보를 수집하고 오픈소스 라이선스 컴플라이언스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안부서에서는 오픈소스 취약성을 공지하고 패치를 안내하기도 합니다. 카카오에서 오픈소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이 오픈소스 관리 플랫폼을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내부 기능들 중 일부 기능을 조정하여 서비스를 공개하였습니다. 2020년 11월 베타 버전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2021년 6월 정시 오픈했습니다. 그 결과 280개 이상의 프로젝트가 생성되었고 7,000개 이상의 오픈소스 컴포넌트가 현재 공유되고 있습니다. 올리브 플랫폼도 다른 카카오 서비스들과 같이 많은 오픈소스를 사용하여 개발되었습니다. 웹개발자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오픈소스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쿠버네티스, 스프링 프레임워크, 앵귤러, MySQL 등을 사용하였습니다. 자, 이제 올리브 플랫폼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좀 더 세부적인 기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일정을 간략히 살펴보고 인프라, 백엔드, 프론트엔드 순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올리브 플랫폼 이전에는 오픈소스 담당자 전용 검증 도구를 운영했습니다. 왜 올리브를 개발하고 어떤 것이 달라졌는지는 지난 작년과 재작년 이프카카오를 통해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서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리브 개발은 크게 사내 버전과 외부 공개용 버전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습니다. 하늘색으로 표시된 것이 사내용 일정이고 파란색으로 표시한 것이 외부용 올리브 일정입니다. 초기에는 유사 서비스 사례 조사를 통해 프로토타이핑을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사내 알파 버전에 대한 테스트 후에 사내 올리브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성공적으로 사내 오픈을 마치고 기존 검증 프로세스를 올리브로 이용한 방식으로 대대적으로 개편했습니다. 이후 개발은 투 트랙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내 올리브 버그 픽스 기능 개선과 더불어 외부 오픈을 목표로 한 외부용 올리브 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2021년 6월 올리브를 오픈했습니다. 개발된 사내 올리브를 왜 그대로 오픈하지 않았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 주요 기능을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우선 사내 시스템은 내부 계정 관리 시스템인 LDAP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올리브 플랫폼은 카카오 계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내는 프로젝트 생성 제한이 없는 반면 올리브 플랫폼은 5개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내 올리브는 GitHub뿐만 아니라 GitHub 엔터프라이즈도 지원하고 있으나 올리브 플랫폼은 현재 GitHub만 지원합니다. 단 GitHub 계정 운동을 통해 자신이 접근 가능한 퍼블릭, 프라이빗 레파지토리로 프로젝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오픈소스 패키지 분석은 두 시스템 모두 지원하지만 올리브 플랫폼은 아직 코드 스니펫 분석을 지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추후 코드 내 라이선스 스캔 기능이 있는 포솔러지와 같은 오픈소스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올리브 플랫폼은 오픈소스 관리자 리뷰 기능이나 고지문 발급은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리 보기를 통해 각 프로젝트 담당자가 충분히 고지문을 관리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사용자 피드백을 통해 CLI와 같은 다양한 기능 추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리브 플랫폼의 서버 인프라를 살펴보자면 서비스의 서버들은 전부 클라우드 환경에서 구동합니다. 카카오의 대부분 서비스들은 VM 환경에서 도커 컨테이너 환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크레인은 오픈스택 기반의 시스템으로 카카오와 기준기 크레인을 합친 이름이며 카카오 내부 시스템입니다. DKOS는 데이터 센터 오브 카카오 OS의 약자로 컨테이너를 관리하는 카카오 내부 시스템입니다. 메소스를 사용하던 버전을 거쳐 현재는 버전 3을 제공 중이며 쿠버네티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록 내부 시스템이지만 이프 카카오 등 다양한 세미나를 통해 관련된 자료나 영상이 많이 공개되어 있으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10년 이내 클라우드 환경은 정말 많이 변화하고 있고 그 변화를 이끌고 있는 프로젝트 3개를 짧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픈스택은 2010년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인 렉스페이스와 나사가 처음 시작한 프로젝트로 클라우드 인프라를 쉽고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도커는 2013년 출시된 프로젝트로 리눅스 응용 프로그램들을 프로세스 격리 기술을 사용해 컨테이너로 실행하고 관리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기존의 VM이 OS를 가상화한 반면 도커는 프로세스를 격리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성능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쿠버네티스입니다. 아마 개발자 대부분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쿠버네티스는 구글에 의해 설계되었고 현재 리눅스 재단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쿠버네티스는 컨테이너화된 워크로드와 서비스를 관리하기 위한 이식성 있고 확장 가능한 플랫폼입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이 세 프로젝트의 공통점은 바로 오픈소스란 점입니다. 그리고 아파치 2.0 라이선스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특히 쿠버네티스는 그 유명세만큼이나 IT 전반에 걸쳐 클라우드 환경에서 빼놓을 수 없을 만큼 현재 거의 필수로 자리 잡았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 재단 CNCF의 2020년 설문보고서에 따르면 프로덕션 환경에서 도커와 같은 컨테이너 사용은 92%에 다다르고 83%는 쿠버네티스를 사용해 관리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올리브 플랫폼의 백엔드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올리브 플랫폼은 API 서버로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텐데요. 저는 스프링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면 마치 푸드코트에 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많은 오픈소스들이 준비되어 있고 우리는 그것을 사용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보는 화면은 start.spring.io로 접속하면 보실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새로 만들거나 프로토타이핑 할 때, 그리고 제가 정말 자주 찾는 사이트입니다. 필요한 기능별로 다양한 선택지를 조합하여 프로젝트를 구성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라이브러리 관리를 메이븐으로 할지, 그래들로 할지 또 고민하고 개발 언어는 자바를 쓸지, 코틀린으로 할지, 그루비로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자바 버전도 선택할 수 있고 여러 개의 오지원성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스프링은 2003년 아파치 라이선스로 처음 출시된 이후 다양한 모듈을 오픈소스로 계속 추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스프링 프레임워크 에코시스템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그 규모가 매우 큽니다. 이 중 스프링 부트 역시 오픈소스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복잡한 스프링 프레임워크 생태계를 모두 이해하고 스프링을 사용하기란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PC 전원을 누르면
알아서 다 준비해서 개발만 할 수 있게 마련한 것이 바로 스프링 부트인 거죠. 일반적으로 많은 프로젝트들에서 자주 쓰이는 구성과 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리브 플랫폼은 스프링 부트를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프링 부트 스타터로 시작하는 이 의존성들이 올리브 플랫폼에서 사용 중인 것들입니다. 여러 가지 기본 옵션들을 수정하거나 새 옵션을 추가하여 프로젝트를 구성했습니다. 예를 들어 스프링 부트의 내장 톰캣 대신에 NIO 기반의 고성능 웹서버인 언더토어를 추가했습니다. DB 쿼리 관리자는 JPA로 처리하고 있고 변경 이력을 위해 엠버스를 사용합니다. 그 밖에도 레디스, 프리마커, 레베넨큐를 위한 AMQP 등을 추가하여 사용 중입니다. 자바 계열의 라이브러리 관리로는 메이븐과 그래들이 많이 쓰입니다. 저희는 둘 중에 가독성이 좀 더 낮고 속도가 빠른 그래들을 채택해서 사용했습니다. 참고로 메이븐과 그래들 역시 오픈소스이며 아파치 2.0 라이선스입니다. 스프링 부트 이외에도 효율적인 쿼리 관리를 위한 쿼리 DSL, DB 테스트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DB 유닛, 더 빠른 로깅 처리를 하기 위한 로그백 등을 추가해서 사용했습니다. 또한 JWT 토큰 관리를 위해 JWT를 사용했으며 API 테스트 및 공유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스웨거도 추가하고 설정했습니다. 제이슨 파싱과 생성을 위한 잭슨도 추가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올리브 플랫폼의 프론트엔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리브 플랫폼은 앵귤러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모던 웹 프레임워크를 대표하는 3개의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앵귤러와 리액트, 뷰입니다. 세 프로젝트 역시 MIT 라이선스하에 공개된 오픈소스입니다. 워낙에 대사이다 보니까 이 셋 중에 하나만이라도 개발 경험이 있다면 우대하는 채용 공고를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올리브 플랫폼에서는 앵귤러 프레임워크로 개발했습니다. 저는 앵귤러, 리액트, 뷰 이 세 가지를 전부 다뤄보았지만 그중 앵귤러가 가장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해로 인해 앵귤러에 대해 잘 알지 못한 채 기피하는 개발자분들을 주위에서 많이 보다 보니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앵귤러에 대해서는 좀 더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앵귤러는 2010년 구글의 한 개발자가 개인 프로젝트로부터 시작하여 2012년 MIT 라이선스로 버전 1.0을 출시했습니다. jQuery의 DOM 조작 방식을 탈피하고 선언적 프로그래밍을 기반으로 획기적인 투웨이 바인딩 등 수많은 개발자들의 주목을 받으며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프로젝트가 점점 복잡해질수록 비정상 동작이 발생하고 성능 이슈가 크게 대두되면서 개발자들이 하나둘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오픈소스이다 보니 유사기능 중복 개발이 되는 등 프로젝트 관리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구글에서는 앵귤러를 재설계하고 성능 이슈를 개선한 앵귤러 2를 내놓겠다고 선언합니다. 기존 앵귤러 개발자도 떠나고 앵귤러를 배우고 싶어하는 개발자들도 새 버전이 나올 텐데 지금 배워서 뭐하나 하는 분위기가 팽배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 이 시기에 오픈한 리액트와 뷰에 그 자리를 내줘야만 했습니다. 버전 1.0이 나온 지 4년이 지난 다음에야 2016년에 앵귤러 2가 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앵귤러는 앵귤러 JS, 앵귤러 2부터는 앵귤러로 명명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리액트와 뷰로 많은 개발자들이 떠난 뒤에야 출시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된 거죠. 앵귤러 2는 하위 호환성이 없이 완전 새로운 프레임워크로 볼 수 있습니다. 출시와 함께 장기적인 로드맵 발표를 하였는데 6개월 주기로 메이저 버전 업데이트를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중간에 조금 일정이 미뤄진 적을 제외하고는 6개월 주기 릴리즈는 꾸준히 지켜지며 다시 개발자들과의 신뢰를 두텁게 쌓고 있습니다. 일정이 미뤄졌던 이유는 앵귤러 9 버전 릴리즈 시 기존 뷰 엔진을 버리고 새로운 개념의 IB 렌더링 방식을 도입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 결과 렌더링 시간과 사이즈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앵귤러의 장점은 이 장표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 것들이 있는데 이 세션에서는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기회가 되면 나중에 자세히 이야기 나눠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앵귤러의 단점으로 높은 러닝 커브가 자주 언급되는데 제 생각에 이건 좀 다릅니다. 올리브 플랫폼 개발을 위해 팀원들과 스테디 병행을 하며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빠른 시간에 모두 적응하여 개발에 무리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프링 프레임워크와 비슷한 구조로 프로젝트가 구성되어 있다 보니 백엔드 개발자들도 몇 번의 스터디를 통해 간단한 화면은 금방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팀에 새로 합류한 신입 개발자분은 웹페이지 개발 경험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금방 앵귤러에 적응하여 놀라운 퍼포먼스를 내주고 계십니다. 혹시 앵귤러 개발을 망설이고 계시다면 일단 한번 CLI를 이용해서 프로젝트 생성부터 해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구글 플랫폼들 뿐만 아니라 유튜브, MS 오피스, 페이팔, 넷플릭스 등 사이트들도 앵귤러로 통해 개발되었습니다. 프로젝트 규모가 커지더라도 효율적으로 코드를 관리하고 개발이 가능한 앵귤러 프레임워크를 더 많은 개발자가 경험해 보았으면 하는 마음에 다소 긴 시간을 발표에 할애해 보았습니다. 프론트엔드 개발은 디자인 요소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하는 기본 디자인에 UI 템플릿을 입히면 날개를 달게 됩니다. 올리브 플랫폼도 적합한 여러 UI 템플릿들을 리서치를 했고 그중 엔트 디자인을 이용한 NG 조로를 채택했습니다. 엔트 디자인은 중국 텐센트, 알리페이 등 주요 중국 기업의 프론트 개발자와 디자이너가 운영하는 오픈소스 프로젝트입니다. NG 조로는 이 디자인을 토대로 앵귤러 프레임워크로 구현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코드 곳곳에 한자가 있어서 다소 당황했는데 다행히도 문서가 영어로 제공되고 있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고성능을 설계 염두에 두고 엔터프라이즈급 UI 컴포넌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사용하기 좋았습니다. 다국어도 지원 중이지만 기본적으로 한글이 제공되지 않아 UI 컴포넌트에 한글이 불가능했었습니다. 저희 팀에서는 올리브 플랫폼 개발을 진행하면서 해당 프로젝트에 한글셋을 추가하여 번역 기여를 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한글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자바 계열이 메이븐과 그래들로 오픈소스 패키지를 관리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자바스크립트 계열은 npm을 통해 패키지 관리를 합니다. npm은 직접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얀이라는 별도의 패키지 매니저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앵귤러는 자바스크립트 대신 MS의 타입스크립트를 기반으로 작성되는 것을 권장합니다. 타입을 명시하게 되면 개발 시점부터 잘못된 코드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 초기에는 코드 정적 분석 도구로 tsLint를 사용하였는데 tsLint가 디프리케이트 되면서 ESLint로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깔끔한 코드 유지를 위해 프리티어를 사용하였고 커밋할 때마다 자동으로 포맷을 처리하도록 허스키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웹팩을 이용하여 빌드 시 패키징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올리브 플랫폼의 서버 인프라, 백엔드, 프론트엔드에 사용된 오픈소스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GitHub 대상의 소스코드만 분석이 가능하지만 점차 프로젝트 유형을 추가해 나갈 예정이며 로컬 분석을 위한 CLI 제공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도커 스캔과 분석 대상 프로그래밍 언어 확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는 소셜 로그인 적용 및 영문 서비스 게시 등도 준비하고 있고 올리브 플랫폼 개발에 사용한 웹 디자인도 오픈소스로 공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올리브 플랫폼 개발 사례와 함께 카카오 오픈소스 이야기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